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벌써 후매실동에는 매화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봄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느낌인데요. 어제는 오늘 방송할 인터넷 뉴스 뒤져보다가 좀 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었다는 작년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뭔가 복잡한 생각이 들던데요. 네. 저도 미리 주제를 전해 듣고 기사를 다 찾아봤는데요. 읽다 보니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새 신발을 샀을 때 이걸 운동화라고 할지 등산화라고 부를지 이름표를 두고 다투는 느낌이라 할까요? 정작 그 신발 신고 우리가 어디로 달려갈지 우리 발에는 얼마나 편한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죠. 예. 우리가 디지털 부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자, 국회에서 법 개정까지 해서 이게 격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게 시작점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확히 그 지점이에요. 이제 AI 도구를 쓸지 말지 싸우는 논쟁은 사실 끝난 거잖아요. 이제 AI가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진짜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갈 때가 된 거죠.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걸 진지하게 깊이 고민하고 설계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늘 뭐 지금 딱 그 얘기를 하실 건데요. AI가 교실에 들어온 지금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같이 던져주실 분,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정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저한테 좀 아픈 부분인데요. 지난번 방송 때도 컨닝 사건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약 40년 가까운 가깝게 이제 교단에서 있었고 교육부에 했던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써봤는데요. 어제 제가 어떤 회의에 가서 잠깐 들었는데 논문을 아마 석사 학생인 것 같아요. 논문을 쓰고서 그대로 이제 썼는가 봐요. AI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죠. 교수님이 보니까 이거 AI에 썼는지 딱 알잖아요. 예, 예. 물론 우리도 그림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AI가 그린지 아닌지 알듯이 그래서 교수님이 화를 되게 내셨다 그래요. 내셨는데 아마 조금 그 학생의 자존심을 좀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좀 약간 법정 비하까지 가는 거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그러게 오늘은 좀 솔직하게 불편한 얘기도 피하지 말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자,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첫 주제는 가짜 숙달이에요. 좀 낯선 말이긴 한데요. 박 교수님 이게 어떤 건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딱 맞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차를 운전하면은 네. 지도를 보고 일일이 모퉁이도 확인하고 신호등도 확인하고 간판도 확인하면서 했는데요. 그거 같이 요새는 운전을 하면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쭉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짜 숙달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는 유창성의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서를 하는데 옛날에 전집을 읽었잖아요. 그죠? 1권 읽고 2권 읽고 3권 읽고 그럼 다 읽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깨에 힘주면서 다니는데 그러면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짜 숙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해서 그럼 결과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가짜 숙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저도
당해본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HTML이라는 태그를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는 태그를 외워서 아이들이 시험을 참 잘 봤는데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그걸 써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때는 싹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반복 학습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가짜 숙달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시험 기간에만 급하게 이제 머릿속에다 막 이렇게 암기를 딱 하잖아요. 그럼 거의 뭐 우리가 초치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시험이 끝나버린 순간에 내가 이렇게 이런 건 안 쓰, 내가 이제 이런 건 이제 안 써도 되겠네, 쓸모없겠네라고 해서 싹 한 번에 지우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지적 오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구나. 이게 재밌는데요. 그러면 그게 AI 디지털 교과서 사태랑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네, AI 디지털 교과서 사태가 바로 이 가짜 숙달하고 네네. 인지적 오프로딩과 집합제 같은 사례죠. 그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셨다시피 AI 디지털 교과서 자율 선정 학교들의 학생들의 평균 접속률이 8.1%밖에 안 되었고요. 심지어 단 한 번도 접속 안 한 학생 비율이 6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심차게 우리가 AI가 교과서를 바꾼다고 외치고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실제 교실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게 학생이나 선생님 탓이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도구를 바꿨는데 교육 방식은 그대로인 게 AI 교과서를 줬는데 시험은 여전히 암기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학생 입장에서는 AI 교과서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스마트폰으로 최신 지도 앱을 켜놓고 정작 길을 찾을 때 옛날 방식대로 종이 지도를 보고 골목길 외우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는 이제 중요하지 않는 폴더로 이제 확 버리는 거죠. 이건 안 중요해. 이건 AI가 하는 거야. 핸드폰이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겠네. 네. 이거 결국은 그게 핵심인데 내가 먹을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국회가 나서서 교육 자료를 격화시킨 건 어떻게 보세요? 좀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계속 그 어떤 새로운 것들 하는 건 좋은데 그 기저 맥락은 사실 다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목만 바꾸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 8월에 법을 바꿔서 교과서 지위를 빼앗고 11월에는 법령에는 아예 삭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발행사들은 약 8천억 원의 개발비를 쏟아부었는데요. 네. 물론 이게 그런 개발의 노하우가 어디 가지는 않겠지만은 네네네. 전제교육, 비상교육, 웅지 싱크빅 이런 걸 다 구조정해서 이 사업부가 이제 철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논리가 교육 현장까지 덮어버린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디지털 교과서 사태가 딱 겨울철인 것 같은데 기술도 준비가 안 됐고 인프라도 준비가 안 됐고 평가 방식도 안 바뀌고 우리 교육이 얼마나 결과 중심으로 굳어졌는지 그대로 비춰진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AI를 거울로 이제 비교해 보자면요. 이 거울을 봤으니까 다음 질문을 해야지. 거울에 비쳤을 때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울을 봤으니까 다른 질문을 해야죠. 그 거울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거울을 탓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군요.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다듬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네. 청취자분들도 이 말씀 한번 곰씹어 보시면 좋겠어요. AI는 거울이다. 자, 잠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자, 2부 시작합니다. 방금 박 교수님이 AI는 거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거울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답만 뱉어내는 기계로 쓸 게 아니라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죠. 네, 오늘 아침 산책하면서 딱 이 생각을 했습니다. AI한테 이거 답이 뭐야? 라고 묻는 것과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는 건 완전히 다른 그 경험이죠. 그렇죠. 예, 예. AI를 쓸 때도 단순히 이 문제의 답이 뭐야? 라고 묻는 건 친구의 답안지를 그대로 뺏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 뇌는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왜 편안함을 좋아하냐면은 우리의 에너지의 20%를 내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빨리 스위치를 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하는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재밌는데요. 저도 지금 컴퓨터나 이런 거를 써보면 첫 번에는 그냥 예쁜 그림 만들어줘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왔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롬프트가 중요하구나 해서 이제 그 프롬프트 공부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네, 고생이 많습니다.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AI 사고 정폭기로 쓰는 거죠. AI를요. 네네. 답을 받는 게 아니라 AI와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교수님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 AI를 단순히 대리인으로 쓰면은 우리네는 점점 게을러지려 합니다. 그게 그런 원리였군요. 자,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미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핀란드가 대표적인데요. 네네. 선생님이 AI 튜터에게 이렇게 설정해 두는 거예요. 아예 세팅을요. 학생들이 답을 물어봐도 절대 바로 알려주지 말고 질문으로 유도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학생이 1 더하기 1이 뭐야 하면은 네. AI는 그냥 2라고 대답하지 않고 또 다른 그 질문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1 더하기 1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알겠다. 라고 답변을 주는 게 아니고 도로 그 질문을 한 사람한테 도로 역질문을 하는 그렇죠. 거네. 질문을 유도를 해주는 거죠. 네. 이게 AI가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같냐면 어릴 때 우리 스무고개 많이 네, 하셨죠. 네, 네. 스무고개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무고개를 하면서 20번째 답이 유도를 하잖아요. 그죠? 이냐 아니냐.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은 AI가 정확하게 답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뭐 소크라테스식 대화 방식이네요. 2500년 전 방법을 AI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살아서 AI를 봤으면 이거 내 건데 하고 한 건을 유도 요청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작권 달라고 그럴 네. 것 같아요. 그, 자,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 얘기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가죠. 네, 싱가포르도 비슷한 방식을 씁니다. 네네. 싱가포르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이제 AI하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채팅을 네네. 이제 네. 하면은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떻게 생각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제 요리사가 완성된 요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료 손질하고 불 조절도 고민하면서 맛을 보던 그 모든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부분 얘기 좀 더 해봐요. 대화 자체를 과제로 한다는 거죠? 네, 결과물을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AI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나왔고 나는 거기서 이게 이상해서 생각을 다시 이렇게 물어봤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AI를 통해서 학생들의 뇌에 불을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AI가 대신 생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생각하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AI를 활용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how보다 뭐 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이며 왜 해야 되는가, what과 why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처음에 학생들 가르치려고 HTML을 배울 때
오류 메시지가 뜨면 그만 넘어가지 말고 이게 왜 틀렸지 하고 파고들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진짜 실력이 붙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당장 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능이라는 그 거대한 그렇죠. 벽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결국 11월에 한 날에 음. 한 번에 이제 그 좀 결판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 세우죠. 네, 여러분들이 농구를 해보셨자면 이게 그 농구를 이렇게 게임을 해보시면은 공이 이렇게 자꾸 왼쪽으로 가는지 이렇게 왼쪽으로 나갈 때마다 이게 내가 뭔가 팔이 잘못되는가? 그치. 스냅에 뭐 힘을 더 줬나?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결과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핀란드나 싱가포르 방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요. 우리는 그걸 담을 그릇이 아직 안 됐다는 거네요. 네, 음식은 바뀌었는데 음. 그릇은 그대로인 거죠. 아. 이건 다음 파트에서 더 얘기해 봅시다. 어. 그러니까 유네스코하고 OECD가 바로 그것을 바꾸자는 얘기를 2025년부터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왜 그러면은 그릇을 우리는 못 바꿀까요?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좀 있을까요? 그것을 못 바꾸는 거는 이제 뭐 기존의 입시 제도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AI로 인해 가지고 개인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 그렇죠. 개인 학습을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좋은 기회가 와서 이 음. 기회를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그게 한번 바꾸려 그러면 뭐 이제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원 입시 학원들도 되게 많고 뭐 무슨 학생들 뭐 입시 뭐 아르바이트도 자리가 무너질 거고 뭐 거기다 참고서를 만드는 뭐 이 업체까지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그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또 그런 데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 밀어붙이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은요.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평균이라는 값 가지고 이 잣대를 그렇게 획일화시키는 순간에 그렇죠. 대한민국의 교육의 경쟁력은 거의 무너진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지만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오히려 K-팝이나 K-컬처를 또 뛰어넘어서 K-에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일단 음과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음도 생각도 하지만은 양을 더 비중을 두고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옛날에 우리도 그 영화 시장을 개방했을 때 굉장했었거든요. 배우들이 막 삭발을 하고 뭐 광화문 내거리에 나와서 행진도 그렇죠. 하고 뭐 무슨 삼보일배인가 뭐 하고 뭐 그것도 네. 하고 굉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때의 기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차피 이제 시장은 개방이 됐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겠지만 지금은 뭐 넷플릭스 이런 데서 보면은 한국 영화가 인기가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FAT가 그때 할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그런데 사실 FAT를 우리가 개방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급격히 이 선진국으로 진입했던 어떤 배경을 깔아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희생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죠. 크게 봤을 때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뭐 차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 말씀 드려보면 IT가 처음 들어올 때가 김대중 정부였던 것 같아요. IT 붐이 들어왔을 때가 그죠? 그때 벤처기업 붐이 불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했었는데 그때가 방향을 잘 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때 DJ 정부 때 아주 한 판의 성부수를 굉장히 잘 띄웠죠. 엘빈 터플러를 불러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면담도 하고 굉장히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방향은 잘 AI 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부응해가지고 LLM은 늦었지만은 AI를 활용하거나 그걸 사람들이 가장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칼은 못 만들더라도 늦었으니까 네. 칼을 잘 써서 요리를 맛있게 하는 방법이라도 부지런히 뒤쫓아가자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하잖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뭐 무슨 칼뿐만이 아니죠. 도구가 뭐 칼에서 컴퓨터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 그게 특별히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번 자원봉사 할 때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 보니까 60대 넘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실례가 안 되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저 지금 60대 후반인데요. 집에서 가만하고 있으려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무섭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늙어가지 않나.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은 제일 무서운 게 치매잖아요. 네네네. 치매가 제일 무서운데 저는 AI를 활용함으로 해서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제 뇌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뇌를 네. 쓰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안 쓴다는 건 아까 이제 자동차 할 때도 네. 뇌를 안 쓰니까 만약에 그 내비게이션이 없어지면은 길을 못 찾듯이 여러분들이 뇌를 자꾸 써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 이야기도 아니고 유명한 학자들이 다 증빙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AI가 지금 50대 이상 은퇴하신 분들은 기본 자기의 기본 도메인이 있잖아요. 영역이 전공 영역이 있으니까 전공 영역에다가 이 AI라는 아주 뭐 거의 뭐 천궁에 버금가는 그런 것들을 장착을 하는 순간에 아마 거의 날아간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경쟁력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잠깐 또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자, 3부 시작합니다. 아까 박 교수님이 그릇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유네스코랑 OECD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미 이 부분을 정리해 왔어요. 그래요? 네. 25년부터 두 기관이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knowledge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지식을 얼마나 잘 조율하느냐가 핵심 영역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육은 악보를 통째로 외우는 데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AI라는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네. 여러분들 직접 작곡도 하고 지휘도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얼만큼 아느냐라는 것은 뭐 기억의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하는 것보다 기억을 한 거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잘 써먹는 훈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뇌는 단순히 정보를 입력받을 때보다 여러 정보를 막 이렇게 조합해서 할 때 그렇죠. 이게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네네. 뇌 사고 회로라 그러는데요. 사고 회로가 막 불이 막 바짝바짝 켜집니다.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조율을 한다는 게 좀 낯선 표현이긴 한데 하긴 발음이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냐 하긴 그런데요. 여하튼 그것이 결국은 우리 그 교수님이 한번 쉽게 이거를 요리사에 비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요리사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예전엔 재료를 많이 애우는 사람이 좋은 요리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냉장고에 재료가 넘쳐나요. 음. 그러니까 AI처럼 정보가 넘쳐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AI라는 냉장고에 그러면 좋은 요리사의 기준을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뭘 꺼내서 어떻게 조합할지 판단하는 능력, 그게 네네. 조율인데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배달 앱을 켰을 때 메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뭘 먹을지 결정하기가 힘든 그거 적이 헷갈리죠. 많죠. 예, 그래서 예. 인지과학에서는 정보가 너무 많아 음. 뇌가 과부하 걸리거든요. 그걸 이제 선택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네. 뭐 선택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가 빈 냉장고에 채우기 위해 재료를 사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AI라는 거대한 냉장고 안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는 재료를 이미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율이라는 것은 수많은 재료 중에서 지금 나한테 딱 맞는 거, 먹고 싶은 거를 골라가지고 먹고 싶은 레시피를 설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게 그런 원리군요. 자, 그러면 OECD가 제시하는 새로운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정리하자면 OECD가 한 요구 컴피턴시는 역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비판적 사고예요. 음. 그래서 그다음에 AI가 내놓은 답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맞나? 왜 그런 결론이 나왔지라고 따져보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창의적인 협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율 협업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윤리적 나침판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개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죠. 네. 네, 너무 쉬운 답입니다. 근데 그 너무 쉬운 답을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 그거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맥락에서는 2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뇌는 그렇게 해서 뇌의 파도를 이렇게 폭풍을 한번 해주면은 뇌는 이거 정신 차리고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적 협업인데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학교 축제 때 뭐 밴드 공연을 준비할 때와 비슷해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드럼 치는 AI와 기타 치는 친구의 박자를 맞추면서 그렇죠. 이렇게 세상에 없던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딱 하나가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이게 맞나? 왜 이런 결론이 나왔지? 하고 따져보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냥 쉽게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때 이게 AI랑 이렇게 내놓은 답을 보면 무조건 의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놈 가짜 얘기하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좀 바람직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리적 나침판을 말씀하셨는데 윤리적 나침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윤리적 납치반 말씀드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심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의심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지식이 있어야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리적 나침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네.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능하다고 해도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판단을 내는 게 네.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50대, 60대에 네. 경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판단을 내야 되니까. 판단을 내려면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이게 정답인지 해답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미지 생성 AI를 쓰면서 그게 좀 막 느껴지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누구 얼굴도 합성할 수 있는데 그걸 해도 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네, 딱 그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 교육과정 보면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저 교육부 보고서 오래 써봤잖아요. 그렇죠. 예. 정책 문서에서는 다 들어가요. 비판적 사고, 창의적 네네네. 협업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있는데요. 네네네. 이거 마치 이제 체육 시간에 축구 전술을 화이트보드에 완벽하게 그려놓고 정작 경기장에
학생들 내보내지 않고 음, 교실에 앉아서 음. 뭐 축구 규칙을 음, 암기하고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음. 우리는 실제로 공을 차보고 동료와 부딪히고 반칙하면 안 되는지를 몸으로 느낄 때 진짜 우리가 윤리와 해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AI를 다루는 기본 바탕이죠. 사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거나 뭐 창의적 협업 뭐 그런데 이 말씀은 좋은데 근데 현장에 가면 수능 문제 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고서 쓰면서 참 많이 괴로웠던 건데요. 좋은 말 다 쓰는데 실제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르니까요. 뭐 그렇죠. 보고서에서는 추상적인 단어, 건사한 단어 이런 것 많이 씁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말년에 이제 AI 수업을 이제 직접 해보고 싶었던 이유예요. 네네. 문서 말고 실제로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죠. 혹시 이제 체육 시간에 축구 역사를 달달 외워가지고 100점 맞았는데 네네. 정작 운동장에 가면은 뭐 공 차보니까 뭐 그쵸. 완전히 이제 똥볼. 똥볼인데 인지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불활성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 있는데 정작 써먹어야 될 상황이 나오면 꺼내지도 못하거든요. 재료 상태로 있는 거네요. 네, 주고 있는 지식을 말하죠. 우리는 실제 상황과 음. 연결되지 않는 정보는 이건 안 중요해라고 쓰레기로 버려버리는 거죠. 지금 그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또 있는데요. 저도 학교에서 웹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교육 과정에는 항상 창의적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시험에는 일단은 창의적 표현이라고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HTML 태그를 외워서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창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지. 근데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외우지 못하면 일단은 태그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결국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글자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외워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지금은 좀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창의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정부마다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도 많이 쓰고 우리 교육에서도 창의 이렇게 하는데 창의의 진짜 의미를 교사나 교수님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을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리는 생각하는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걸 창의라고 그러고요. 창의의 반대말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개념을 생산해거나 그런 걸 창조라고 그러죠. 그 개념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학생들도 이게 창의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 니즈를 이제 파악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구가 뭐냐? 뭘 요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를 해야 돼. 그것부터 스타디한 다음에 창의적인 물건, 창의적인 뭐 어떤 상품,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자, 마지막 4부입니다. 방향을 다시 잡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현장에서는 제일 뜨거운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AI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어떤 의미세요? AI 부정 행위를 막겠다고 AI 탐지 프로그램을 쓰는 학교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건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겁니다. 네네네. AI가 쓴 거를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걸 또 피하는 AI가 나오고 그렇겠죠. 쫓기는 게임이 이제 될 건데요. 음, AI와 인간이 쫓기는 게임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쓴 거를 잡아내는 기술을 발달할수록 또 AI는 더 사람처럼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이제 학습을 할 거니까요. 네, 우리가 그렇죠. 쓰는 순간에 바로 또 자기는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고민할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하면 AI가 대신 써주지 못하게 막을까가 아니라 AI가 쓴 답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내 성장에 얼마나 손해인지 스스로 깨우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AI가 무슨 숙제를 대신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한테는 또 글을 써줘야 사람이 또 편리할 때도 있단 말이죠. 공부 쪽에서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 기자 입장이라면 어떠세요? 뭐 AI가 참 잘하는 것들은 뭐 요약해 주는 거, 네, 뭐 그렇죠. 반복적인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네, 컴퓨터 네, 쓰는 이유가 네. 반복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새로운 거 네, 반복된 일을 하는 건 아까 이제 유창성의 효과처럼 우리 머리를 이제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AI한테 시키고 조금 반복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을 명확하게 하면은 아마 AI가 세컨드 브레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여하튼 탐지보다는 근본적인 거를 바꿔서 하자. 또 AI는 AI가 잘하는 걸 시키고 네, 사람이 잘하는 건 사람이 하자. 네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두 가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가지 방향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줘 보시죠. 하나는 이제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AI가 대신 할 수 없던 걸 평가해야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정답 1+1은 2다 네, 해가지고 네, 정답을 이렇게 채점하는 것은 AI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낭비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한테 이렇게 물어봤고 AI 답에서 뭐가 틀렸고 그걸 어떻게 수정했는지 그 과정을 이제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I를 쓰신 분들이 머리를 쓰겠죠. 그러면서 뇌는 발달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혹시 저기 유튜브에서 PC 살려고 이제 조립해볼까 해서 하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PC 조립하기 영상을 보면은 단순히 완성된 본체만 보면은 저게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 업체에서 사온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품 하나하나를 고르는 선을 연결하다가 꼬여서 뭐 낑낑대고 뭐 나사도 빠뜨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원을 켰을 때 불이 들어오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면 아마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화적, 그러니까 스토리죠. 네네.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화적 기억의 하나의 좋은 정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거 재밌는데요. 결과가 아니라 AI랑 대화한 과정 자체를 지금 과제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데요. 학생 스스로가 AI로 썼어요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 지금은 AI 쓴 게 들키면 부정행위.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사회에 나가면 AI가 안 쓰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 목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대화가 맞는데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는 또 시간 다툼, 경쟁, 뭐 수익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는 뭐 철저히 이익이잖아요. 네네네. 이익은 추구하는 게 이제 기업이고요. 그래서 기업은 일단 코스트를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줄이려고 하면은 생산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네네.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천상 AI를 활용해 가지고 네. 이런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코스트 중에 큰데요.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AI를 반드시 써야만이 더욱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 보죠. 학교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도 가르치면서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네. AI 수업을 해 보니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AI
써도 되는데 대신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봐 했더니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안 쓴 학생보다 쓴 학생이 더 많이 고민하는 아이러니가 생긴 거죠. 참 지금 이상한 거를 느꼈는데요. 교수님이 갑자기 흥분해갖고 말이 빨라지는 것 네. 같아요. 그러네요. 이 내용이 네. 그 관련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예. 이거 좀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쓴 학생이 더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AI가 답을 줬는데 네네. 그걸 그대로 내면 설명을 못 하잖아요. 네네. 진짜 이건 사실입니다. 지난 학기에 모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석을 많이 한 학생인데 시험지를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시험지 내고 가는 학생 불러가지고 야 이거 물으니까 그냥 뭘 쓰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예, 하게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맞는지 내가 이해한 거 맞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요. 네네네. 침술이랑 비슷해요. 제가 침을 배울 때 혈자리를 그냥 외우면 안 되거든요. 왜 거기에 노는지를 원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자전거 타면 몸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숙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도 마찬가지 원리 없이 답만 받으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아니 잠깐 이건 내용하고는 관계 없는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혈자리라는 게 뭐예요? 한의사들 나오면 자꾸 혈자리 하던데 뭘 혈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데 예. 어, 쉽게 좀. 쉽게 하면 호르몬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호르몬의 흐름. 그래서 뭐 우리가 근육과 근육 사이에 막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막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여하튼 뭐 쓸데없는 건데 한번 궁금해서 네. 물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지금 여기서 AI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핵심 도구를 쓰되 도구에 끌려가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인데요. 저도 그 다빈치 리졸브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써봤는데 이게 색 보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뭐 프리셋에 있는 이런 것들을 누르면 색이 자동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작업할 때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만 누르면 돼버리니까요. 이 생각에 결국은 깊이는 없어지고 그냥 쉬운 대로 점점 말초적인 습관으로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네, 그거 진짜입니다. 도구의 노예.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AI를 노예처럼 부리느냐, 아니면 AI한테 노예가 되느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AI 공부를 하지만은 이게 어느 날 보면 뒤에 AI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서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AI를 어떻게 썼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AI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AI를 쓸 때 왜 화해라는 문구를 질문을 항상 가지면서 이렇게 그 AI를 쓰셔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써버리면 나중에 깊이 생각 안 하고 쓰면은 아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하듯이 다시 가려면 또 다시 몰라요. 리셋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군요. 이 리셋이 안 되려 그러면 철저히 약간의 그 고통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잘 쓸 수 있다고 도구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 전체가 결국은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가짜 숙달도 사고 증폭기도 패러다임 시프트도 과정의 투명성도 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AI가 아무리 이제 똑똑해져도 뭐 AI의 이제 요사이는 에이전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이 답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결국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박 교수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배웠어요. AI는 거울이다. 도구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 두 마디가
오늘 제 머릿속에 딱 남는데요. 오늘 교실에 대전한 교육의 미래를 묻다 쉽지 않은 질문들과 함께 꺼내봤는데요.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AI를 쓸 때 결과만 받고 있지 않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지, 설명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주영철, 초대 손님 박정근 교수, 엔지니어 유소희 편집부장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